네. 안녕하십니까. 책 읽고 건너가기 4회차 사회를 맡은 교사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려서 날씨도 좀 상쾌하고 기분이 아주 좋은데, 또 특별히 이렇게 또 5분이 또 참석하셔서 오늘 또 이런 콘서트를 빛내주실 거로 기대하고, 우리 학생들 먼저 조금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최윤혁입니다. 입니다. 이유신화입니다. 우리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고 계시는 강익수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오늘 저희 4회차 도서는 이솝우화였습니다. 이솝우화를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익숙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김기범 학생부터 인상적인 두 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나머지 우리 이 콘서트에 또 유익한 또 요소들 한번 서로 또 이렇게 궁금한 것도 질문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범 학생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많은 이솝우화들 중에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그리고 사자와 은혜 갚은 생지라는 두 편의 이솝우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저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의 내용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서로 잡았습니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후 마당에 풀어놓고 집에서 기르던 다른 새들과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너무 괴롭고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를 세우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 다시 날 수 있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한 독수리는 자신을 치료해준 두 번째 주인에게 토끼를 낚아채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우는, 너는 그 선물을 두 번째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했어.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해.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너를 다시 붙잡으면 날개를 다시 꺾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우의 이런 말이 한편으로는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야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또다시 그런 짓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날개를 부러뜨린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보험을 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독수리가 자신을 도와준 두 번째 주인에게도 보상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가 아니었으면 날개를 치료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결과는, 먼저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주인에게 아낌없이 보답하면서 자신에게 해를 입힌 첫 번째 주인의 마음도 돌려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가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잠자는 동안에 생쥐가 그 위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잠에서 깬 사자가 생쥐를 붙잡아 먹어치우려고 하자 생쥐는 자기를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사자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생쥐가 어떻게 자신을 돕겠다고 생각하며 웃으면서 생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사냥꾼들에게 사로잡혀 나무에 밧줄로 묶여 있는데, 생쥐가 사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와서 밧줄을 갈가 사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쥐는, 그때 당신은 나 같은 것이 무슨 보답을 하겠느냐고 생각하고는 비웃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비록 생쥐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이에 반하여 생쥐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동물입니다. 이런 사자가 생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생쥐는 사자의 목숨을 구해주며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약한 자들의 도움이라도 힘센 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쥐가 사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역으로 사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용기 있게 생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인 사자를 거리낌 없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충분히 겁을 먹고 도망칠 만한데 은혜를 갚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네. 두 개의 주제 말씀을 주셨는데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그리고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해를 입힌 그 주인에게 첫 번째 주인에게 그 마음을 뭐 돌려놓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혹시 또 구체적인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독수리가 그 자신에게 해를 입힌 첫 번째 주인에게 가서 뭐 그 두 번째 주인에게 하듯이 선물이나 보상을 하면 첫 번째 주인도 자신의 잘못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아무리 독수리가 복수심에 타올라서 첫 번째 주인에게 좀 복수를 한다 하면 첫 번째 주인은 또 그거에 열을 받아 독수리를 다시 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수리가 현명하게 이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감동을 주면 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예, 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안소은 양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헤르메스와 테레시아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헤르메스 씨는 눈이 먼 현인 테레시아스의 능력이 궁금해져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테레시아스의 가축을 모두 숨겨놓습니다. 이에 테레시아스는 날아가는 새의 이름만 듣고 나서 헤르메스가 도둑이었음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 우화는 도둑에게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처음 봤을 때 저는 왜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과연 테레시아스는 어떻게 붉은부리 갈매기라는 새의 이름만 듣고 나서 헤르메스가 도둑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있는 각주를 참고했고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거지들은 영어로 커프인 붉은부리 갈매기들을 몰고 다녔는데 그리스어에서 to 커프라는 말이 긁어 모으다, 수집하다, 붉은부리 갈매기를 위해 구걸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테레시아스는 헤르메스를 도둑뿐만 아니라 거지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어로 이 새의 울음소리를 카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상인과 악당 혹은 사기꾼을 뜻하는 케프의 변화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의 울음소리가 테레시아스에게 헤르메스의 정체를 파악하게 하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번역본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문을 알고 관련된 그리스어 구절과 변화형 등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해 기억에 오래 남아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노인과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나무를 하고 등에 짊어진 채로 먼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지쳐 잠시 길 위에 앉아 죽음을 불러 자신의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면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힘들었던 노인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노인이 도움을 청한 대상이 죽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짊어지고 가던 나무 한 짐이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며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의 인생이고 죽음의 손을 빌려야만 비로소 그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인생관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이라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으며 삶에서 어려움은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서 인상적인 이야기로 꼽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소인 양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뭐 질문 좀 이어갈까요? 우리 안수연 학생이 헤르메스와 테레시아스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솝우화에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나도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이 원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헤르메스와 테레시아스의 얘기는 이솝우화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노인과 죽음이라는 그 우화를 인상 깊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어땠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짐을 느끼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삶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제가 함께 같이 가야 할 이 노인은 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의 동반자이자 친구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죽음의 손을 빌려서 이 짐을 덜지 않아도 제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짐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주 답변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소인 양은 굉장히 생각이 깊은 학생인 것 같아요. 많은 주제의 글이 있는데 우리 또 이렇게 또 죽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상 깊은 그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최윤혁 군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선정한 이야기는 개구쟁이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줄거리는 옛날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집에 오는 손님들을 모두 물어뜯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결국에 주인과 그런 이웃들에게 골칫거리가 되었고 주인이 개에게 방울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개는 방울을 찬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방울 소리를 크게 내면서 집을 더 활보하게 됩니다. 이를 본 늙은 개가 이 개한테 충고 한마디를 하는데 주인이 너에게 방울을 훈장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방울을 너에게 치욕의 증표로 준 것이라며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뉴스에 빈번하게 나왔던 내용인 비행 청소년들이 벌였던 사건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이러한 비행 청소년들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인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이나 형량 등을 오히려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청소년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받았을 형량은 어마어마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당당해졌던 현실이 안타까웠고 그 개구쟁이 개처럼 그 청소년들도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치욕임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충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나무와 가시나무인데요. 줄거리는 옛날에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전나무는 가시나무를 무시하듯이 자신은 모든 일에 유용하게 쓰이고 심지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을 지을 때 자신이 필요하다며 자랑을 합니다. 이에 가시나무는 주눅들지 않고 곧 사람들이 너를 뵈러 올 것이고 그때 가서 너는 차라리 가시나무였으면 이라며 후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명인들이나 유능한 능력을 가진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동경 그리고 기대하는 감정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 동경 그리고 부러움 등 관심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은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자유 또한 침해받게 되는 상황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높은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살기보다는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자유롭고 골칫거리 없는 자신들의 환경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에 열중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시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그 의미에서 그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경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시나무의 삶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이고 너무 또 이렇게 그 안주하는 삶을 지금 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학생으로서 이렇게 도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색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삶이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동경하고 그리고 되게 우러러 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대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떨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너무 취해서 이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이제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좀 많다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면서 소소한 것에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비교하는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만족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많이 사는데 정말 우리 새겨들어야 될 아주 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 유신아 양 말씀 전해주세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벽과 말뚝 그리고 여우와 포도송이입니다. 첫 번째로 벽과 말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말뚝이 박힌 벽이 말뚝에게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아프게 하냐고 말합니다. 이에 말뚝은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세게 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책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짧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벽이 말뚝에게 불평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만 인지한 채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벽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저가 아닌 사람이라는 말뚝의 말에서 모든 행동은 각자만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고 그 원인을 남에게 급급히 돌리기보단 이면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명확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우와 포도송이입니다. 굶주린 여우가 커다란 나무에 있는 덩굴에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아무리 뛰어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포기하고 돌아가며 아직 덜 익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에 손이 닿지 않았지만 포도, 즉 상황에 탓을 돌리는 여우를 통해 능력이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래. 이렇듯 자신의 부족이 아닌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상황을 탓하는 여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고, 한편으론 때론 상황을 탓한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였을 때 무작정 상황을 탓하기보단 저의 부족한 능력을 되돌아보고 실력을 키워 실패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여우와 포도송이나 뭐 벽과 말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좀 핑계거리를 좀 찾아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원인을 자기로부터 이제 모든 전적인 책임을 만들어서 이제 또 자기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끌어들여서 일단은 또 자기 방어적으로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면 고백 정도 될까요? 여기 올 때도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차가 되게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거를 차가 막힌 상황을 탓한 게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뭐 주로 지각대 많이 쓰는 거죠.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또 뭐 사실 그게 좀 핑계라기보다는 또 때로는 그런 또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교장 선생님 말씀 전에 저도 제 얘기도 조금 한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정말 교훈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도 인상적인 그 대목이 이게 두 개의 주제가 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돌멩이를 낚은 어부라는 주제의 글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부가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묵직해서
큰 고기를 이렇게 낚았다라는 그 기쁨에 들떴는데 막상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이제 돌덩이가 이제 끌려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교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큰 그 행운, 기쁨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불행이 뒤따라왔다. 뭐 아쉬움에 돌멩이를 건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또 암사슴과 이제 동굴 속의 사자라는 그런 주제 글이 있습니다. 이건 제목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암사슴이 이제 사냥꾼에 쫓기다가 동굴 속으로 피신을 했는데 마침 그 동굴 안에 사자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이제 그 이야기인 적선 어떤 우리가 그 고난이나 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 좀 회피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두 개를 연관지어서 인상 깊게 뽑은 이유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삶의 이 진폭이 때로는 이제 행운도 오고 의도치 않게 또는 열심히 했지만 또 뭐 아쉬움의 탈락이라든가 뭐 불행 같은 일들이 이제 쫓아오기도 하는데 삶이 그러하다 그런 것들에 이제 평균값이 결국 이제 수평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자기 뜻과 다른 자기 또 욕망과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것이 또 어려움으로 또 이렇게 난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 그것을 이렇게 피해가기보다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슬기롭게 또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삶이 그러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그 두 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조금 이제 제 얘기는 마치고 교장 선생님 말씀 괜찮습니까? 네. 예. 저도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이솝우화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그죠? 이야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동물들도 등장하고 신도 등장하고 여러 그 각양각색의 사람과 동물들이 신도 등장하고 동물이 등장합니다. 뭐 동물은 다 말을 다 해요, 그죠?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의인화 시켜서 언어를 통해서 다 이제 이거를 풀어내고 있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그 우리에게 지금 4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했지만 이 우화가 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교훈,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이솝우화를 저도 이제 뭐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읽어보고 뭐 그랬지 사실 이솝우화라는 책을 정말 이렇게 완역된 책을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옛날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고 뭐 우리의 심지어 전래동화 같은 것들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얘기를 조금 이솝우화를 좀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보면 너무 교훈적인 내용들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잡은 얘기는 배부른 늑대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배부르게 잔뜩 먹은 늑대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을 보았다. 양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양이 겁에 질려 잘못 얘기했네. 양이 겁에 질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늑대를 보고. 그래서 늑대가 가까이 가서 달래주었습니다. 뭐라고 달래주었냐면 양이 3가지 진실을 말하면 잡아먹지 않고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양이 이제 진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늑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늑대가 혹은 눈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악한 늑대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우리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늑대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양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밑에 교훈의 해설은 뭐냐면 때로는 진실이 적에게 효과적으로 먹힐 때가 있다. 이게 교훈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뭐냐면 진실이 적에게 효과적으로 먹혔다라는 것 이전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늑대가 배가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늑대가 배가 불러서 양을 안 잡아먹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늑대가 그냥 배가 불러서 양 안 먹었다 하기에는 이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불러서 그래도 늑대가 진실이 보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이솝우화가 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우화를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전문의 선생님께서 돌멩이를 낚는 어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들과 사자 그림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도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여기 있는 대로. 옛날에 겁이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모험심이 강한 아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었다. 그러니까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죽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한 거죠. 다치거나. 어느 날 노인은 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 꿈처럼 아들이 죽지는 않을까 겁이 난 노인은 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 아들을 가두어 놓았다.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방에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그려놓기로 하였는데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는 사자 그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동물 그림을 가지고는 아들의 지루함을 달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은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사자 그림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왜 욕을 했을까요? 사자한테 죽는 꿈을 아버지가 꿈으로써 자기가 갇히게 된 거잖아요. 이 망할 놈의 사자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꿈을 잘못 꾸셔서 내가 여자처럼 이런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자의 눈을 때리려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때 손톱 밑에 부서진 작은 조각이 하나 박혔는데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다. 이 조각 때문에 손이 심하게 곪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고 상처가 많이 부어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다. 아무리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꿈에서 본 대로 사자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교훈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는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며 운명을 속이거나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온 내용이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는 이 안에 반전이 있어요. 그죠? 가뒀는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사자 그림을 사자를 원망하면서 주먹으로 쳤다가 결국 그 주먹에 상처가 나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전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짧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반전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뭔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솝우화의 대부분은 보면은 아주 짧은 얘기로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이 이야기로서 완결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운명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 이 안에는 운명과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이 운명을 맞서 싸울 수 없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뒀기 때문에. 아들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때 이제 가두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마냥 그럴 수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정말 아까 우리 안소연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그 노인과 죽음 얘기에서도 그죠? 예, 짊어지고 가는 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아까 했었는데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삶이라면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일이 저에게 닥쳐올 때 저는 사실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해왔지 그걸 피하려고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저의 삶이 그렇게 뭐 정말 굴곡이 많고 무슨 뭐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닥쳐진 조그만 일일지라도 저는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걸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얘기가 저에게도 뭐 공감이 되는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우화를 두 번째 얘기로 담아봤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들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신화의 일부분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우스와 거북이 얘기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제우스와 거북이? 거북이가 왜 집을 등에 이렇게 뚜껑을 메고 다니는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보면 제우스가 자신의 결혼 피로연에 모든 동물들을 초대했는데 거북이만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거북이가 빠진 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제우스가 다음 날 거북이한테 물었어요. 예. 모든 동물들이 참석했는데 너는 왜 안 왔냐? 예. 그랬더니 거북이가 세상에 자기 집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우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 집에 있느라고 안 왔다니 내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는 평생 집을 짊어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저는 보면서 그 거북이에게 집을 짊어지게 살았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죠? 그 얘기가 저는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거북이가 한 얘기가 이게 우리에게 늘 사실 들려주던 그 얘기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제우스가 너무 거북이에게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어떻습니까? 집에만 또 오래 있으면 어때요? 나가고 싶죠, 그죠? 예.
여행 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그 집이라는 곳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우리가 여행이라는 곳, 어디 딴 데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나 집에 있고 싶어하는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저에게는 왔던 그런 사실 우화였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저는 이 얘기가 거북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제우스가 그랬던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좀 우습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그런 우화였습니다. 네. 자, 5분의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이솝 우화의 전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덧붙여서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한번 친구들에게 홍보, 권장할 말씀 있으면 한번 덧붙여 주실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이나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는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에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다면은 그 책 주인공들의 현명한 선택과 그리고 또 현명한 생각을 본받아서 현실에 적용한다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솝 그 우화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책은 한꺼번에 읽는 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1박 2일로 날 잡아서 한꺼번에 그냥 다 내려가면서 읽고 무슨 이렇게 정리하듯이 써서 이렇게 자기가 메모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 한편도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읽을 생각이 있다면 여유롭게 한 달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자기 책상 옆에 그냥 꽂아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개씩 주제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중에 좀 인상 깊고 가슴에 뭔가 이렇게 벅찬 감정이 오른다면 아마 깊은 생각 속에, 사색 속에 좀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느지막이 유익한 시간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일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사실 한꺼번에 읽기에는 참 반복적인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얄팍한 책으로 이렇게 이솝우화를 되게 그림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읽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근데 이렇게 책으로서 두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여기 얘기가 한 370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아까 우리 최인혁 군도 얘기를 했지만 삶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겠죠, 지혜,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지식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 같은 것을 정말 주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우화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또 당연한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좀 이 얘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교훈대로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한번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또는 뒤집어서 그렇게 읽어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회 이소부화를 주제로 해서 우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참석하신 5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5회에 우리 또 책 읽고 건너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